지금부터 저출생 소명되는 나라 한국에 대한 2023년도 두 번째 청년 아고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학알리 감사이자 덕성여대 운영방송국 아나운서 한윤진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도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청년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법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아고라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행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아고라는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주셨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쿠키미디어 및 대학알리에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아고라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쿠키뉴스 전정희 편집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좋은세상연구소 김동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경석 전국청년위 홍보미디어 부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학알리 김연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쿠키뉴스 안소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아고라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의 축전 연상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청년아고라 토론회 제2탄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하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우리 합계 출생률이 0.78%로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은 지역 소멸을 넘어서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지경인데요. 저출생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 볼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토론회나 다양한 활동들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당사자들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 대책과 해법을 찾는 고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좋은세상연구소 김동춘 대표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토론회를 활발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키미디어 대학알리 우리 청년위원회 실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보다 멋진 결과를 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알리 김연준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영리 독립언론 대학알리 대표 김연준입니다. 올해 대학알리가 총 6번의 청년아고라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토론회인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는 아고라를 많이 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출생이 주제입니다. 저도 사실 친구들이랑 이런 저출생 이야기를 하거나 뭐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도 꽤 좋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 하나인데요. 출산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사회에서 부담감이나 짐을 아직까지는 많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청년들의 어떤 부담감이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토론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론 좋은세상연구소 김동준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깊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하나, 좋은세상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도 소개할 겸해서 제가 직함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따가 단체 소개는 잠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저출생 문제 원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주제가 워낙 여러 전문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특별히 어떤 분이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동, 교육 이쪽 주제는 뭐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그 작년에 출간된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라는 책을 쓰다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실었던 내용 일부, 그다음에 최근에 썼던 칼럼, 뭐 일본에서 나온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짧게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난 그 기시다 후미오 지금 정부 하에서 그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출산 자체에 대한 뭐 촉진책보다는 청년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 그 다음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철폐, 그 다음에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 도입, 뭐 이런 걸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그 출산 대책을 내놨고요.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결국은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1.3명인데도 불구하고 2.1명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에 기본적인 재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이 이것이 마지막 찬스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뒷페이지에 10회 10쪽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일본보다가 그 저출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0.78명, 서울은 0.6명입니다.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이 출산율의 격차가 그 11쪽 여러분들 보시면 2016년 이래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한 위기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쪽부터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그 어쨌든 이 사상 최저, 세계 최저, 사상 최저의 지금 그 출생률이 지금 한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 측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그 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15년 이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0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부분들, 물론 이제 각 조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그 예를 들면 직접 지원 부분은 굉장히 포션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태라면 지금까지 했던 관성을 그대로 간다면 280조 원에 2배를 쏟아부어도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2쪽을 한번 보시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교육 정책에 관한 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자사고를 존치하고, 고교 체제를 예를 들면 지방 공립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등급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또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5조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실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고요. 제가 본 한국경제신문인가요? 몇몇 경제신문은 아예 노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흘리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저출산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저는 역사 문화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정책적인 원인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적인 요인은 크게 보면은 한국처럼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주의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기 떨어집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이제 이 가부장주의나 가족주의 그게 강하기 때문에 혼외 출산이 이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혈연적인 요소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특히 높은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일본과 비교해서 이거는 결국은 역사 문화적인 원인이나 혹은 여성들의 권리 향상이라든지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이라든지 젠더 의식의 상승이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자꾸 둘러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헛발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럼 원인을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 그 이제 12쪽 밑에 나오는데 우선은 이거를 결혼율하고 출산율을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선 결혼을 하지 않는, 즉 결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특히 이게 모든 계층에서 결혼율이 동일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20%의 결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즉 하위 80%의 남성들은 거의 결혼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즉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이런 그 결혼율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기 집계되는 사람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계층에 따른 결혼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제가 가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 이런 이야기 썼습니다. 결혼은 사치제다. 한국에서 지금은 사람들은 결혼을 보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결혼은 사치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위 80% 좁히더라도 하위 50%의 청년들은 결혼할 수 없다. 남성들은 이게 결국은 구조적인 이제 우선 원인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원인은 결국은 불평등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쪽에 그 노동시장에 진출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높은 유산율 이것은 결국은 노동시장 혹은 노동현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나 워라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들에 대한 보호 혹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배려 이런 그 직장 문화 혹은 노사관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청년들의 남성, 여성 포함한 청년들의 문제인데 지금 5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틀어박혀 있어요. 결국은 이 청년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 취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전형적인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장시간 노동과 그 위험한 노동과 비정규직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취업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없음, 결혼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심각한 불평등, 그 다음에 노동 현실, 노동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조건, 그 다음에 높은 비정규직 비율,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장,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모성 보호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노동 문제가 저는 이 저출산 문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있다. 불평등과 노동 이렇게 첫 번째로 우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혼자들, 즉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2명 혹은 3명 낳지 않고 1명 낳거나 아예 안 낳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원인.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소득 불평등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또다시 작용합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애를 대체로는 2명 이상이 놓고요. 제가 여기서는 인용을 안 했는데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소득이 높은 지역, 예를 들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애를 굉장히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출생아 숫자가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출산을 당연히 기피하게 만드는데, 안정된 주거 공간이라 하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아주 작은 평수의 집도 살 수 있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매우 적은, 결국은 이 주거에 있어서의 시장화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에 있어서의 높은 시장화가 결국은 기혼 청년들도 젊은 기혼 커플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출생률이 특히 낮은 이유하고도 분명히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꾸로 출산율이 매우 높은 도시 대전과 세종이 있는데, 이 경우에 바로 이 세종은 특히 공무원들이 많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 주거 조건이라든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조건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출산율을 기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고요. 사교육 시장이나 사교육에 대한 높은 그 부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고,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수많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저출산 문제는 딱 요약하자면 노동, 주거, 교육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노동, 주거, 교육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은 뭐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까지의 지원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분리해서 결국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국은 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결국은 불평등 문제이고 계급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런 진단은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외국의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태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외국의 보고서가 나오면 국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만, 외국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대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는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책에서는 썼습니다만, 이미 80년대 초에 한국은 이미 출생률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두환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2006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서상목 장관이 유엔에 가서 이 소리를 듣고 그때 급기야 서둘러서 한국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막 난리법석을 펴다가 그것도 10년이 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와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정도 시간을 실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결국은 정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양대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우 구조적이고 어쩌면 이 주거, 교육, 그다음에 이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득권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쏟아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문제를 우선 건드려야 되고요. 주거에서의 시장화, 이런 공공주택을 누리는 문제도 역시 그 건설 대기업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정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야,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교육 문제는 더 구조적이고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획기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 젊은 부부들에게 거의 이제 뭐 장기 임대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편다든지, 아니면 아동수당 같은 일본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획기적으로 아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독일에 잠시 있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애 둘만 키우면은 부부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획기적인 아동수당을 주든지, 이런 정도의 이 획기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280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전달 비용, 공무원들의 어쨌든 비용을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직접 지원. 옛날에 30년대 미르달이 제기했던 정책입니다. 당사자에게 그냥 그대로 꽂아주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뭐 청년들이 개인으로 이거를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회 자기 축소, 자기 수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자발적 출산 포기, 자발적 결혼 포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탓을 할 수는 없으나, 청년들,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님께 마이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입니다. 우리 김동준 교수님께서 구구절절 잘 말씀을 해줬듯이 이 저출생의 문제는 정말 전 사회적인 문제고, 이제는 뭐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 사회적인, 일본도 보듯이, 일본은 항상 20-30년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 이 저출생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훨씬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죠. 잠깐 그냥 이제 토론자들에게 넘기기 전에,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들어 7, 8학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에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쪽에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80년대 초에 그 사회 분야의 어떤 그 공부들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거의 정말 그 모자보건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줄여서 인구의 급증을 막을 거냐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는 거의 그 국가 정책이고 전 사회적인 과업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중앙대학교의 김영모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사회 문제, 사회 복지 개통의 서적이었는데, 거기서 그 서구 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80년대 전반인데 여기 보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저출산율이 뭐 2.5라든지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바로 아까 우리 발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냥 90년대 들어와서 이거 심각성이 점점 알려지면서 급격히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전 세계 그 유례없는 0.7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발표도 계속됐듯이 비단 어떤 출산의 문제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이제 요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홍보의 문제도 있고 국민의 인식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을 같이 고민하는 아마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이 주어진 토론자들께서 한 10분 정도씩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 가족정책연구실장님, 우선 한 10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겠다고 하면서 사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데 더 왜 간다고 했을까. 근데 첫 번째로 그냥 일단 청년이란 그 글씨가 키워드가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어디 토론회 가면 이 지역에 답이 있다. 청년 세대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정책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을 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거기 있다고 해놓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누가 들어도 청년의 목소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봐도 가서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또 너무 매일매일의 그 과업에 분주해서 여력은 안 됐지만 뭔가 저도 살아가면서 또 연구직으로 있으면서 기본적인 좀 가치라던가 철학적인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청년이라는 그 단어에 그냥 응답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좀 좌절감도 안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들 그랬듯이 저도 유학을 다녀왔고요. 미국에서 잠깐 그 중소도시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게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 지역에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뭐 뉴욕이나 뭐 서부를 우리만큼 동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평생 거기 살고 평생 거기에 가족들이 그 동네 그 주만 놀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서울로 이렇게 머리를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삶의 지향점 거기를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이하다 정도로만 사회과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미국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 경제 발전 시기에 지역 인프라에 투자를 안 했던 거겠죠. 예, 돈과 사람이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었고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중들 또 경제 인프라가 깔리는 부분들이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지표나 그런 기사 제목 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누적되어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떠한 지표를 새롭게 생산을 하고 어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야 이게 제시를 해야지 여기에 좀 경종이 울리고 지금 발제로서도 많은 부분을 너무나 적확하게 다 지적을 해주셔서 그걸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맞는 말씀만 맞는 비판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토론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썼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서
한 부분으로 달려서 부를 축적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시기를 실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하고 그걸 제시를 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또 다른 패러다임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 돈과 사람과 예산을 좀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불행히도 이제 얄팍한 기사나 뭐 몇 개 통계 수치 갖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답은 또 청년 세대에 또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지역 안에 작은 지역 사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통계 수치를 읽고 예산과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얘기들을 흘러들어서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바라본다면 이 거대한 누적된 흐름들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여기 교수님들도 좋은 지표들 많이 주셨어요. 실제 어떤 예산이 깎였고 어디로 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보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기성세대의 잘못도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탓하기에는, 이렇게 적확한 원인 분석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 세대가 제대로 일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좀 지역 사회의 공동체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저 역시 일만 죽어라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삶을 저도 살고 있고요. 그 외로움을 조금 덜려고 SNS를, 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긴 하지만 이제 동네가 없어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너무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오랜 시간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옆집이 문 두드리면 두렵죠. 왜 문을 두드릴까? 뭐가 또 귀찮아지려나. 근데 지역 사회와 마을, 이런 공동체의 최소한의 그 느슨한 연결고리라도 회복하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금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벌컥 화부터 내고 본인의 이익을 대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겪거든요. 이제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본인의 이익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분노를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노가 정말 정당한 분노일까, 아니면 개인의 것이 달성되지 않아서 화부터 내는 걸까,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우선 내고 분노하는 거라고 저 역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또 비판을, 분노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좀 크고 작지만 일단 굉장히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 자기 이익에 반했을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건강한 시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그런 거를 회복하고, 바로 우리 동네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부분에 혹시 폭력이 있지는 않은지,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는 않는지, 누군가 큰 목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좀 목소리 울고 폭력에 좀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면 지역사회가 같이 시선을 두고 좀 쳐다보면 그런 발생률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작은 참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오랜 시간 누적된 이런 폭력과 소외의 무관심이 거슬리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서는 없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또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지금 이 이슈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특별히 비중을 둔다든지 뭐 하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이게 육아 정책이다 보니까 교육, 아이들 교육, 또 보육, 돌봄 정책에 대한 연구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슈라고 할 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너무나 많은 보고서와 너무나 많은 토론을 여전히 지금 하고 우리 있습니다. 발표하신 김동수 네. 선생님께서
노동 교육 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교육의 문제하고도 좀 관계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황경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미디어 부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소개받은 황경석입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미디어 부국장으로 일단 제 직함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 석사를 지금 한의당신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좀 거꾸로 지금 가는 상황이라, 제가 원래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벤트가 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5인 가족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3인 가족이에요. 2명이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을 그때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18년도 12월 31일 날 태어났거든요. 말일 날 8시간만 있으면은 애민살이라고 해서 나이를 안 먹어도 되는데,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그럼 사회복지학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회복지학을 학사를 하고 지금 석사과정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활동에서 또 그 청년복지 쪽 부분 위원장 맡아가지고 또 활동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제가 참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10개월 하고 4월 10일자로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 경험상 느꼈던 불편함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들, 그런 게 다 하나같이 절실함이 좀 묻어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기 참석하게 됐고, 저번에도 한번 국민정 의용실에서 MZ 세대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그때 토론회 할 때 한번 같이 또 그 자리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녀님께서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저도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단은 게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육아휴직 급여를 제가 실수령을 한번 해봤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24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90만 원씩 매달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외벌이 가정일 경우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9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90만 원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90만 원 안에 본인 국민연금은 또 나중에 소급해서 내야 됩니다. 복직 후에는 24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제 이번 달 월급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게 육아휴직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1년간 육아휴직을 이 정도 돈 줄 테니까 써라라고 하는 게 과연 정책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일 거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대부분이 전무직 출신이 많으세요. 뭐 의사, 뭐 검사, 판사, 그분들은 당연히 외벌이로 생활이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3교대 근무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누군가 한 명은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장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도 힘들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아이를 등원시키고 서울에 지금 차를 끌고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일단은 육아휴직 급여가 현실화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육아 관련돼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왜 이걸 8살까지밖에 주지 않냐라는 얘기가 또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토론문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도 만 18세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복된 얘기였고,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거는 제가 느껴본 육아휴직 10개월 동안의 경험이 너무 저는 행복했거든요. 저희 딸아이와 제가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 아이가 저를 좀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는 마음을 느낄 정도로 6살 아이가 좀 저랑 같이 교감을 좀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아이를 보기 싫어하시는 아버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지 내가 집에 가서 아이랑 힘들게 왜 놀아. 근데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최대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그 3월 28일 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그 카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뭐 24년도부터는 뭐 2시간 동안 단축 근로를 해주겠다라고 뭐 통사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근데 그게 현실화 되려면 일단은 기업에서 오케이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용관계에다가 또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2시간 단축 근로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은 그 3교대 근무 같은 패턴의 근무에서는 2시간에 사람이 비면 그 2시간에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또 다른 눈총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대책이나 제안을 낼 때 나라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정책 제안을 내야 되는데, 보면은 좀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하고 얘기하는 게 또 옆에 계신 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원님들, 예,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뭐 방과후 교실도 좋은데, 그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랑 부모도 모두가 다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최대한 부모에게 아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 육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쯤에서 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 미디어 부국장이라는 그 직책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시간을 여기다 드리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제 청년 관련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돼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장님 한 분 계시고 이제 부국장님 7분 계신데, 거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다가 이제 홍보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직접 이 그 네네. 저출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직접 관련되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일반적인 그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은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이 소개부터 잠깐 좀 해주시면서 얘기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백운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6월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이 저출생이 지금 저희 오늘의 주제인데, 정치하는 엄마들의 창립의 이유에 저출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저희가 저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창립하고 활동하는 목적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치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돌봄 자원이 또 갈급했던 양육 당사자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이유로 또 일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 단절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단체를 창립해서 활동하는 또 활동가의 위치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저희 단체가 지금 6년을 넘어섰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용함을 느끼기도 해요.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쉬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 고령위 같은 경우나 뭐 부처 장관들, 뭐 연구원 보면은 이제 거의 지금 뭐 교수 이렇게 존재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또 양육 당사자들이 괴리된 정치, 정책들을 볼 때 당사자 정치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야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표방합니다. 사회적 모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모성은 약간 그 엄마라면 가지고 있던 생식적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 생득적으로 취득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사회적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랑 분리해서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를 엄마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엄마다 집단 모성을 기치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에 대한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을 전복한다. 그리고 다층적인 모성의 결을 창목한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당사자로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저출생 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의 저출생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비단 태어나는 아이가 심각하게 줄어들어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또 노인 빈곤율이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본 OECD 기준 1위라는 현실이 더해져서 국가 존립, 위태롭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지만 갑작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저출생의 어떤 위기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살아갈 만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어떤 최후의 증언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세대이자 다음 세대인 아이를 키우면서 이 문제를 더 갈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저희 역시 저출생에 대한 문제,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에 대한 부분,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간과 재정적 지원이 곁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은 첫 번째는 저희가 저출생의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은 여성, 그리고 값싸게 돌보는 방법에 골몰해온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싸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주제 발표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떤 노동 시간에 대한 단축, 근로시간을 줄여서 양육하고 싶은 양육자들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양육할 사람을 들여올게.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들여오는 방식. 그 돌봄 교실을 시간을 연장할게. 부모들은 더 일을 하세요.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법을 회피하죠. 조금 더 싸고 저렴하게 경제적 논리로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에 골몰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욱더 상대적으로 약자화된 여성의 노동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한국의 어떤 특수한 형태라고 하죠.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말해왔던 여성들의 M자형 고용률. 처음에는 20대에는 고용률이 높다가 30대, 40대가 되면 푹 꺼지는,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하는데 그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저질의 일자리죠. 이런 식으로 복직하게 되는 상황들. 거기에 되는 장기간의 또 경력 단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임신,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거쳐서 경력 단절의 코스를 밟을 경우에는 이건 결국 어떤 사회적 해고인 셈입니다. 복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력 단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직이 기자입니다.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소위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는 제도도 사용하기가 힘들다.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대부분 사용하는 층은 대기업과 공무원 중심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까요? 인식이죠. 그리고 고용의 환경입니다. 노동의 환경.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2.08 이하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2명 이하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저출생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1983년 이후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그 노력하지 않는 이유에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정치, 현실을 모르는 정치가 있는 것이고 재정에 대한 투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계속 나옵니다만 몇 조 썼다 몇 조 썼다 정확한 진단이 없고 적절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의 발제문을 굉장히 길게 썼는데 지금 드라마 차정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고학력 전문직 경력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굉장히 나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경력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가면허증, 자격증 이런 부분으로 타개하려고 하거든요. 로스쿨을 간다거나 세무사를 한다거나 뭐 회계사를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바람직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떤 노동에 대한 그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의 능력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기껏 고급 인력으로 키워놓고도 어떤 전문성의 잠재적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계 보조적인 존재로 그 자본주의 사회든 어떤 그런 문제로 그냥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정치 문제를 풀어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존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어를 이어간 여성은 뭐 독하다,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육아 출산을 하고 70일 만에 복직을 했는데 제가 그 출입처를 복직하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출입처의 기관장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70일 만에 나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비정한 엄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70일 만에 나오게 만드는 사회가 비정합니까? 제가 비정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당시에 어떤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인식이었고 그게 비정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 돌봄에 대한 어떤 그 천시 그리고 돈을 적게 들여서 아이를 키우는 사회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저희 정치한 엄마들이 투쟁해서 바꿨던 게 어린이집 급간식비죠. 급식과 간식비를 합해서 급간식비라고 하는데요. 그게 2009년 이후 쭉 12년 동안 1,75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750원으로 어떻게 급식과 간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방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조는 각 천차만별이죠. 자기들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핑계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750원으로 급간식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고 어제도 있었어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주변의 위험한 보행로를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나온 게 가해자 처벌 강화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다는 면피는 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 강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대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자들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 대신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모, 친구 엄마로 돌려막던 돌봄을 이제 학교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민관 위탁, 이제 외국에서 온 가사 노동자로 돌려막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돌봄과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쟁들을 계속하고 일들인 돌봄 종사자들이 또 다투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상황이 건강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보 통합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왜 대부분 여성이고 교직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데 교육자의 성비는 대학 교수 집단에서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질문의 답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사회는 아이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와 양육제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회입니다. 며칠 전에 다 아시겠지만 노시니어존 카페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노시니어존이 노키즈존 방치했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의 또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은 직접적인 소비의 여력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타겟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하고 또는 개념이 없는 양육자에게 향해지죠.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제지하는 양육자들이 불편하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노시니어존은 자본력이 있고 소비력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또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령에 대한 차별을 방치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차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저는 일부 언론이나 대중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이 업주의 입장에서 노키즈존이 존속돼야 되는 명분과 합리성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업주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감수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겠느냐. 근데 저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지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 의회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는 어떤 해결에 대한 부분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나이의 이유로 우리가 채용 시장에서
채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도 차별인데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공간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경험을 가진다. 이건 굉장한 아동 학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반복해서 어떻게 학습할 기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익혀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 이런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박탈당한다라고 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1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에 대해서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 연관성을 짓기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OECD 22개국 가운데 22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 35개국 가운데 3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10만 명당 자살률 24.1명, 그 10대, 20대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인 압박과 우울감이 높다는 것, 저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한 엄마들이 인식한 한국 사회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이 한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에 대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교육청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충북도 교육청 저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진행하고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끌어서 유치원 3법을 제정했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연대 쭉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가 불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안보에 대한 그 불안을 상존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떤 그 국가 돌봄의 부재도 경험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빈곤한 대응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방류수에 대한 부분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있던 신종 감염병 증가, 불안한도가 높습니다. 노동시간 길고 산재도 빈번하고 어떤 유급 휴가가 없는 회사가 상당하고 아파도 일해야 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불안하고 비정규직 비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왜 아까 경력 단절 여성이 돌파하고자 했던 전문 자격증 취득 움직임이 늘어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능 고득점자들 의대 쏠림,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다 노동 시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임금 격차,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당사자로서 과다한 경쟁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점점 늘고 있죠. 경쟁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흩어지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할 이유가 없는데 같은 길만 가고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문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우리 영유라고 하죠. 영어 유치원. 그리고 사립 초등학교 경쟁률이 다시 올라가고 이거는 마찬가지 더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구성원들은 이제 제가 앞서 드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여기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피하고 싶고 소모적인 노력을 멈추고 싶을 때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데리고 오는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죠. 현재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교훈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한 엄마들 첫 기자회견이 창립하고 기자회견이 칼퇴근법 제정이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보육과 노동은 연결되어 있다. 보육 문제 해결하려면 노동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과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인식에 대한 개선 부분들, 여기에 물질적 지원이 더해졌을 때 아까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사례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더해졌을 때 저출생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세대 특히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저항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시사 프로그램 제가 거기서 저출생 관련 토론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연자가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 애들은 안 낳아줘야 우리 같은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앞으로도 낳지 마라. 사이다 발언이라고 막 공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맙시다란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출생 때문이 아니고요.
순간에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말자고 받아치면 안 됩니다. 사회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지 않겠다. 벌을 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격이 있으면 아이를 상으로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부조리, 사회적 문제를 출산한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회피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린이와 양육자를 고립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일드 프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전복, 비혼이 주는 서로 돌봄의 가능성도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구구절절 어필하는 바가 있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과 맥을 저는 같이 한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과다한 경쟁.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뭐 자랑처럼 개발도상 국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이 됐다,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면 그 뒤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과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성장통이 전 사회 이모저모로 배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것은 다시 아마 경제에 엄청난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노동 시간을 지금 OECD에서 가장 긴 나라가 다시 또 뭐 그것을 69시간이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그 저출산과 관련되는 그 뭘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서 뭐 제가 사회자로서 한마디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키뉴스의 안소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안소현입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말을 더 덧붙이는 거는 조금 좀 부연 설명 같은 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 저출생의 해결 방안 같은 걸 좀 생각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돌봄 부족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돌봄이 부족한 이유는 시간과 돈을 좀 윗분들이 많이 가져가셔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또래만 하더라도 월 300 이상 받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뭐 200 정도 받죠. 근데 이 200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걸 받으면서 회사에서 구르고 애도 낳고 열심히 길러서 미래 세대로 성장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과연 이 시대에 어느 청년이 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입니다. 앞서 여기 책자에서 대표님,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인사말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찬성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중한 경험과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그 행복이 과연 맞바꿀 수 있는가? 이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려면은 저한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주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물론 저희 대표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다른 기업들을 좀 에게도 이런 일침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게 청년에게 시간과 돈을 많이 줘야지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짚고 이게 문제입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전혀 고치지 않는 이런 기업과 정부를 보면 어쩌란 말이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점 중에 하나도 서울공화국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고 이 경쟁 사회가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집중돼 있고 딴 이제 지역에 가면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최저임금 안 줘도 어디다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돈을 못 벌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짚어주셨는데 육아휴직 결국에는 마이너스다. 산정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이제 산정검사를 받으려면은 연차를 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연차를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깎아서 보건소에 가서 산정검사를 받고 산정검사 결과 안 좋으면 또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이걸 다 제 개인 행복을 깎아서 가는 건데 그 정도의 노력이 계속 들어가면서 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맞지 않는 발자국으로 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여성들 경력 단절 너무 심각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전문 자격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과연 나를 어디까지 지켜줄까? 어디까지 보호해주고 어디까지 성장시켜줄까?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대기업도 금방 잘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저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부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지금 빨리 해결해 보세요. 청년들 애 많이 낳아라고 해봤자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좀 발맞춰서 청년들을 배려해 가면서 출생에 대한 그런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긴다면 청년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을 먼저 쏟아야 하지 않나 그런 데의 노력을. 그래서 결국엔 시간과 돈이다. 이 시간과 돈 윗분들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밑에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정책으로 삼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다들 뭐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느낌은 보통 모든 게 2시간 이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지막에 안소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간과 돈을 윗분들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윗분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쿠키뉴스 같으면 쿠키뉴스의 간부들 그다음에 연령으로 하면 기성세대 기성 뭐 한 40대 이상 50대 지금 뭐 그 정도 안 돼 보이니까 아니면은 그 사회 좀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따가 제가 우리 발제사님이 이제 문제의식이 강하니까 많은 시간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호 하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의 경우도 누진세로 하기 때문에 뭐 1억 이상 연봉이라는 사람이 실제 받는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가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미진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대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최소한 뭐 애를 한 3명 이상 키울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한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토론은 대충 다 이제 받은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발제해주신 김동춘 소장님께서 이 지점에서 먼저 한마디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또 플로어에서 뭐 대표님이나 우리 뭐 등등 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제 발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비판적인 토론 없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탤 건 없습니다만 제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그 경쟁의 문제하고 그 수도권 집중의 문제, 그 다음에 돌봄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문제는 워낙 큰 이야기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이제 그것인데 결국은 수도권 집중 완화의 문제하고 굉장히 큰 문제하고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 쉽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보육의 문제는 조금 더 미시적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돌봄이 지금 뭐 유치원 3법 이게 통과된 이후에 지금 공공 유치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금 그 후에 통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학생들 즉 기혼 여성들 있는 수업에서 이야기를 대학원 수업에서 하다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은 이 공공 유치원은 분명히 늘어났으나 사람들이 이 공공보육, 공공유치원으로 애들을 안 보내는 현상들,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사립, 이게 결국은 정부의 이제 결국은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설유치원에도 이제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이 그대로 건재한 상태에서 사설유치원 쪽에서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입시체제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영어교육 같은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뜻있는 엄마들이 공공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다수의 이 부모들이 애들의 그 뭐라고 할까 입시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설유치원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느꼈는데 이게 결국은 보육 문제하고 교육 문제 이게 결국 입시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구나 이 사교육 문제하고. 그래서 공공유치원을 무조건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이 보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우리 안소영 기자도 이제 이 윗분들하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젊은 세대도 하나의 세대가 아니듯이 윗세대도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결국은 정년 마친 이후에 70대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이고 그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만큼 노인 자살률도 엄청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선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뭐 이제 자유스럽게 원하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그에 앞서서 혹시 우리 김지방 대표님이라든지 김현준 대표님이라든지 뭐 의견을 주시게 되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안 해도 되고요. 괜찮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냥 그 질문자로서 좀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문제에 관한 하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 같고요. 그 구조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조금 앞서 나가자면 좀 정치 투쟁을 해서라도 어떤 권리 자체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어쩌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님들 특히 이제 발제자님께 이제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외국인 보육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쩌면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출산 문제와 연동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발제자님께서는 그 통일과 저출생의 문제를 어떻게 연동 가능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통일 문제가 하나 돌파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이 지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서 문제죠. 지금 분명히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임 노동력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사실 IT 부분이 있어요. 북한의 사실은
세계에서 최상의 엘리트들이 사실은 이북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이북 노동력 그러면 저임 노동력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급작스럽게 통일이 오면은 내부 식민지가 되죠, 북한이. 그거는 더 우리 사회에서 갈등 비용을 더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어쨌든 뭐 같이 연동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보건 의료제도, 건강보험 뭐 이런 쪽인데요. 의료제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0년은 안 됐고 남북한 통일 보건의료제도 뭐 이런 거를 한때 해서 지금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본 적이 있고 하는 과정에 보면은 지금 이제 통일이라는 게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하나의 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통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멀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그 통일이 이제 영원한 정말 무망한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경제 교류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긴장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인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고급 인력들이 있고 젊은 인구층들이 있고 하는 문제들이 굳이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비교 우위를 교류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을 시도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대표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의 고민을 완화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전 세계 그 선진국 중에서 상위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으면 우리나라가 4위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작은 나라 중에 높은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굳이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더 여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문제는 속도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급속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의 관계, 우리가 연금 문제, 노후 등등으로 볼 때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완만하게 서구처럼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 지적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북한이라고 하는 그 경우와 이렇게 서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나간다면 이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통일을 너무 원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면 오히려 해결이 더 요원해지고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뭐 더 의견이 있으면 그냥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이제 가끔 이제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그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상태라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해서 그러면은 정부 정책 가운데 국토의 개념이나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더 좁게는 저출생의 문제, 정책적인 문제겠죠 물론 저출생의 문제로까지 확대시키자면 어쩌면 통일은 정치적 통일 이거보다 정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 연착륙을 통해서 청년 너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너희들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하나의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 경제적 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거에 더 향상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년들 자체가 이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문제는 이렇게 토론에서 나왔듯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데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합이나 연결이 안 되고 공동의 연대가 안 되다 보니까 파편화돼서 계속 이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토론에서 그런 문제들이 잘 짚어지지 않았나. 구조적인 문제들인 거 분명하다. 저도 예를 90년대 셋을 낳아서 눈총을 받았던 너무 많이 낳았다고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에 청년들의 연대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에서 통일의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 네, 오늘 다 사회 구조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에 이제 100% 동의하는데요. 개인의 책임도 책무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가야 될 방향이면 틀림없고요.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금 지원이 늘어나도 그 비용을 직접 돌보는 데 쓰기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이용 또 굉장히 상품화된 육아 용품과 서비스 구입 쪽으로 많이 또 쏠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100% 답이 되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늘려도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너무 경력 단절 부분도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일하면서 아이들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적으로 또 많이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노동하고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공공성 확대 정책도 사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쪽을 보면 거의 다 정부의 규제나 이런 지침들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이지 모두 다 퍼블릭, 세미 퍼블릭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국공립이라고 해도 사립의 특성이 일부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확대라고 했을 때 어떤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수치는 막 올라갑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던가 공공성 수치는 올라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부모들의 수요나 요구 조사를 맨날 하라고 데이터 기반, 수요 기반 하라고 보면 부모들은 더 긴 시간, 또 특별활동, 사교육, 조기 교육을 원해요. 그러면 공공성 지표대로 올라가지만 현금 지원도 올라가지만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질적 과정적인 걸 들여다보면 공공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개인의 책무성도 함께 가는 연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꼰대 같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선택을 하는 부모들을 젊은 세대 부모들을 탓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금 지원. 저희 어떤 조사를 해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현금 지원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이 이후에 어떻게 쓰이고 그런 육아 현장이라던가 교육 보육 돌봄 기반의 공공성 확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말씀해준 이 연결고리들이 너무 복잡한 부분이어서 한쪽에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스스로도 어떤 돌봄의 육아의 과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같이 보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설익은 말씀을 좀 더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토론자라든지 더 말씀하실 분들이 됐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아까 국공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병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같이 있는 병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병설 같은 경우는 보육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약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연장 보육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설에 보내기 좀 힘들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입니다. 학원. 예, 원래는 학원이고 그냥 부르기 편해서 아기들이 가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데 엄연히 거기는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고 유치원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누리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6세 반이니까 저희 아기가 만으로 하면 5살이겠네요. 5살 아이들은 정부 지원이 10만 원씩인가 지금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비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똑같은 아까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이를 보려면 결국 단축 근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정부는 가고 있는데 단축 근로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리고 단축 근로에 대한 부분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노하면은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베네핏을 기업에다 줄지 그리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줄지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손길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나고 4, 5학년쯤 되면은 혼자 기본적인 패턴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이가 되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 더 사회가 신경을 써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이 주제가 뭐 결론을 맺을 그런 주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논의를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발표하신 내용이나 대부분의 토론 내용이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강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최근에 그 남북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의 실마리가 그런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저출산의 문제를 그나마 보완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문제도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결국은 사회가 아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걷어야 되고, 돈을 걷는 것은 결국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 현장이나 이런 쪽에는 코스트가 되는 거고, 그만큼 어떤 경쟁 면에서는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런 일을 하자는 거는 그만큼 경쟁을 완화시키더라도 삶의 질이나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어떤 쪽에서 동의를 해주고 그 어떤 방향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소득의 그 근원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저출생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대체적인 발제자와 토론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쿠키뉴스도 계시니까 마침 또 그 언론이라고 하는 큰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일조하는 그런 오늘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 참석해 주신 우리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